내일은 늦습니다. 바로 지금 건강 365 영상 좋아요 눌러주세요. 사랑하는 가족에게 전하는 최고의 선물 건강 365 공유해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자, 한양대학교 병원 감염내과 김봉영 교수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태원 클럽에서의 감염이 늘면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는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의 영업정지인 건데요. 집단시설, 특히 밀폐된 곳에서의 감염 위험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이미 우리가 2월에서 3월에 겪었듯이 종교시설이나 실내 운동시설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곳, 그리고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은 다른 장소보다 감염 전파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생활 방역으로 전환된 이후에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한 점에서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용인 66번 확진자로 인한 단일 전파가 아닌 산발 전파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만 할까요? 네, 이태원 클럽 집단 발병의 원인이 66번 환자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66번 환자의 증상 발현일이자 클럽 방문일과 동일한 날짜에 증상이 나타난 사례도 있고요. 이 환자가 또 방문한 5월 1일에서 2일이 아닌 4일이나 5일에 클럽을 방문한 환자들 중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네. 코로나19의 경우 바이러스에 노출된 시점부터 발병 시점까지 기간이 약 5일 정도 소요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러한 정황들을 따지고 왔을 때 이번 집단 발병 시작 시점에 이미 여러 명의 환자들이 존재할 가능성이 보다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한 클럽에서의 감염이라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요. 감염 경로가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확진자가 늘고 있어서 걱정을 좀 더하고 있습니다. 어떨까요? 네, 집단 발병 시작 시점에 이미 여러 명의 환자들이 존재하였다면 클럽 외의 장소들에서 이미 감염되어 클럽을 방문한 사람들을 감염시킨 또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네. 이들을 하루빨리 좀 찾아내서 추가 전파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이번 집단 발병 사태에 따른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네. 이번 이태원 클럽 감염을 보면서 신천지 감염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현재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를 인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교수님 어느 정도의 위험으로 봐야 할까요? 신천지와는 또 다른 위험 상황이지 않나 싶은데요. 네, 우선 다행스럽게도 규모적인 측면에서는 신천지 사태보다 좀 규모가 작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좀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방역당국의 조사에 따르면 용인 66번 환자가 방문한 동일한 날짜에 새 클럽에 방문한 사람이 약 1,500여 명으로 신천지 당시에 약 8,000여 명보다 작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하지만 좀 우려스러운 점은 이 66번 환자의 이동 동선인데요. 전염력이 매우 높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시기에 네. 이태원 일대뿐 아니라 서울, 송파와 경기 그리고 강원도까지 이동하였기 때문에 이태원 클럽 외 지역에서 접촉한 사람들에게서 또다시 유행이 발생할 가능성도 간과할 수가 없겠습니다. 네. 안타깝지만 어쨌든 벌어진 일이고요. 일단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이제 4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 이태원 클럽을 다녀간 분들의 자발적인 격리와 신고 그리고 검사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잘 아시겠지만 이러한 전염병 방역의 가장 첫 단계는 감염원을 특정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격리를 통해 추가 전파를 막는 것이 전략의 핵심이겠죠. 방역 당국이 방문인 명부를 확인하고 또 신용카드 조회 등을 토대로 역학조사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무래도 모든 사람들을 완벽하게 조사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따라서 접촉자로 의심되는 사람들은 본인 스스로 자발적인 격리를 하고 보건당국에 스스로 신고를 하여서 적절한 조치를 받는 것이 우리 사회를 지키는 것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특히 젊은 사람들의 위험 인식에 대한 지적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요.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지켜야 하는 안전 수칙들에 좀 소홀한 경우도 많은데 사실 밀폐된 공간은 위험이 높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클럽과 같은 밀폐 시설에 대한 우려는 계속 됐었거든요. 방역 대책에 있어서도 좀 더 촘촘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사실 이런 사태들을 이미 많이 우려를 해서 정부 측에서는 밀폐 시설들은 지정을 하였죠. 그리고 이들 시설에 대해서
방문인 명부를 작성하게끔 하고 출입 시 체온 측정 의무화하는 등의 추가 조치를 취했던 것인데요. 네. 이번 사태에 드러났듯이 명부에 예를 들어서 좀 잘못된 정보를 기재할 경우에는 이러한 노력이 좀 무의미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된 제도와 전략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이태원 클럽 감염과 관련해서는 조용한 전파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게 무증상을 말하는 걸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네, 일단은 이번 집단 발병을 통해 확진을 받은 환자 중 현재까지 약 30%가 무증상이라고 하고 있고요. 30%가요? 예. 네네. 그리고 잘 알려져 있다시피 이번 코로나19 감염증의 경우 생각보다 무증상 비율이 좀 높습니다. 네. 집단 발병 시에 젊고 건강한 환자에서 생각보다 높은 비율로 좀 나타나고 있고요. 어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들 젊고 건강한 환자들 중에서 약 70%까지도 무증상이 관찰되었다는 보고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체 검사의 필요성도 다시 강조가 되고 있는데요. 이거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사실 항체는 그게 감염증이 지나가는 흔적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일각에서는 전 국민 혹은 특정 인구 집단 대상의 항체 검사를 통해서 그 집단에서 감염증이 얼마나 일어나는지를 알 수가 있다면 이를 토대로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사회적 방역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런 항체 검사를 함으로써 우리가 향후 백신이 개발되었을 때 누구를 좀 우선적으로 접종을 시킬 것인지 그런 데 대해서도 좀 활용을 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부분은 네. 이러한 항체 검사의 효능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근거가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아직까지 연구가 좀 덜 됐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다소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 신천지 감염의 아픔을 모두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말 비싼 대가를 치르고 그나마 한숨 돌리고 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활동 범위가 넓은 20대 젊은 층의 슈퍼 전파 가능성에 대해서는 젊은이들 스스로도 인식을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전문의로서 어떤 점을 좀 강조하고 싶으세요? 네,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한 사망의 대부분이 기저질환이 있거나 고령의 환자들에서 일어났다는 점에서 일부 젊은 연령의 사람들이 감염증이 걸리더라도 본인들은 아무 일 없겠지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당연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네. 물론 확률이 낮기는 합니다만 면역 반응이 과도하게 활성될 경우 소위 사이토카인 폭풍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경우가 발생할 경우는 연령과 상관없이 사망에 이를 수가 있을 정도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고요. 네. 무엇보다도 본인이 예를 들어서 이번 사태에 보셨듯이 이렇게 무증상이라고 할지라도 가족을 포함한 주변 사람들에게 전염시켜서 이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겠습니다. 네. 조용한 전파자, 무증상 감염으로 인한 지역사회 감염이나 집단 감염에 대한 걱정에 우리 모두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가 좀 명심해야 할 일 짚어주시죠. 네, 안 그래도 이게 관련하여서 4월 말에 저희 대한감염학회에서는 전국 감염내과 전문의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번 시행을 했었는데요. 네. 총 132명의 전문의들이 답변을 해주셨고 이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생활 속 수칙은 철저한 손위생과 그리고 발열이나 기침 등의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에 공공장소를 방문하는 것을 자제하는 것 두 가지를 꼽았습니다. 네. 그리고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것과 병의원 방문 시 고위험 지역을 방문하였거나 의심한 데와 접촉한 사실이 있다면 미리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모두들 생각을 하셨습니다. 네. 그런 수칙들을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한없이 겸손해야 한다는 게 계속 강조가 되는 부분인데요. 전 세계적인 문제이지 않습니까?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가 백신 개발에 힘을 모으고 있는데요. 교수님, 백신 개발은 언제쯤 될까요? 이런 질문 가장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참 대답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네. 코로나 발병 초기 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매우 궁금해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도 이 부분이 여전히 매우 궁금합니다. 단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네.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 조심스럽게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코로나 바이러스 계통인 우리가 이미 사스나 메르스 많이 좀 힘들어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이번처럼 많은 지금
보다는 적은 규모일지 모르겠지만 많은 연구자들이 개발을 시도하였으나 아직까지 이렇다 약품이 없거든요. 백신. 네. 그래서 백신이나 치료제 출시만을 기다리며 대응 전략을 마련할 수는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세계보건기구가 치료제에 대한 임상 결과를 보고한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이건 신약이 아닌 기존 약에 대한 효과를 말하는 거죠, 그럼. 네, 맞습니다. 현재 그 코로나 치료제로서 시도되고 있는 뭐 하이드록시클로로킨 등의 기존 약제들과 네. 그리고 뭐 얼마 전에 이제 그 미국 FDA 승인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아직 정식으로 출시되지 않았지만 치료 가능성 있는 약제들, 예를 들어서 뭐 렘데시비르 같은 약제에 대한 그런 효과를 의미합니다. 그럼 그 에볼라 치료제죠, 렘데시비르의 국내 사용 전망이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 미국 FDA 승인을 받았다는 것은 무척 의미 있는 일이기는 합니다. 네. 하지만 그 여전히 아직 효능이나 효과와 관련한 확실한 데이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에 따르면 중증 환자 치료 기간을 다소 줄였으나 여전히 사망률을 줄이지 못하였다고 보고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는 있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 게임 체인저로서의 역할은 하지 못할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 보건당국 역시 이 점을 충분하게 인지하고 있고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도입 여부나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치료제로 기대하는 건 그러니까 치료 기간을 좀 단축하고 사망률을 낮추는 데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환자의 바이러스 배출 기간이나 양을 줄임으로써 2차 전파의 확률을 낮출 수 있다는 의미도 있고요. 치료제 효과가 입증되고 사용이 된다면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 코로나19와 공존하는 삶을 사는 전 세계인들에게 그나마 조금 위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데요. 그래도 치료제가 백신은 아닌 만큼 방심으로 그동안의 노력들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모두가 한 마음으로 안전 수칙을 잘 지키는 거, 이게 너무나 당연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치료제의 효과가 확실하지 않고 백신 개발 시기에 예측할 수 없는 만큼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전파 속도를 최대한 늦추는 것입니다. 그렇게 네. 해야지만 의료 체계를 포함한 사회 시스템이 붕괴되지 않거든요. 이를 위해서 개개인이 생활 속 수칙을 잘 준수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겠습니다. 네. 뭐 계절은 초여름으로 가고 있는데요. 학교가 걱정입니다. 개학을 하게 되면 날씨가 더워지면서 수업 시간에 에어컨 가동을 안 할 수도 없을 텐데 창문을 3분의 1 열어두고 에어컨을 가동하라는 지시가 있지만 글쎄요, 뭐 순환 감염이라든지 걱정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어떨까요, 교수님? 네, 아무래도 외부와 차단한 채로 내부에서만 공기 순환이 일어날 경우에는 전파 우려가 높아지겠죠. 네. 하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찜통 같은 더위에서 에어컨 없이 지내기는 무척 힘들어서 참 그렇죠. 딜레마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더군다나 이번 여름 더위가 예년보다 더 심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 않습니까? 대안책으로는 아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환기를 좀 주기적으로 잘 시키고 공조시설 철저히 점검하는 등의 조치를 따로 세우는 것이 예방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 방역 대책에 있어서도 좀 더 구체적인 방법들이 계속 고민돼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 노력들이 좀 필요할까요? 사실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미 교육당국에서 엄청나게 고민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네. 아무래도 실제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많은 오류와 수정의 과정을 거쳐야 하겠죠. 우리가 아마도 예상치 못하는 부분에서 무슨 문제점이 튀어나오고 그런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과정에서 좀 원론적인 말씀이긴 하지만 교육당국과 학부모, 학생 등 이해 당사자들이 이런 과정이 있을 수 있음을 잘 인지하고 정착될 때까지는 서로 이해하고 인내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중요한 게 아이들에게도 이 생활 방역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을 해 주실까요? 사실 이런 교실 내 방역도 생활 방역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네. 철저하게 손위생을 준수하고 공공 장소니까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물론 발열이나 기침 등의 증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우선 등교를 삼가하는 것이 또 필요하겠죠. 그리고 내가 감염될 경우에 나의 주변 사람과 가족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생활 수칙들을 잘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네.
지난 5월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로 생활 방역을 실천 중입니다. 이런 어린이들뿐 아니라 만성질환으로 관리 중인 분들이나 노인들도 계속 조심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생활 방역에 예외는 없지 않습니까? 이 생활 속 거리두기에 대한 실천이 절실한데 생활 속 거리두기 좀 하나하나 짚어주세요.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5대 핵심 수칙을 다음과 같이 5대 핵심 발표하였습니다. 수칙이요. 네, 첫 번째는 아프면 3, 4일간 집에 머물기. 네.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 2팔 간격 건강거리 두기. 세 번째는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로. 네 번째는 매일 2번 이상 환기하고 주기적 소독을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을 가까이, 이렇게 5가지 수칙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네. 사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전 국민이 어느 정도 경험하고 잘 숙지하고 있는 수칙들이어서 그 사회적 거리두기 때의 수칙을 떠올리시면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네. 여기서 아프면 사나흘 집에 있기, 이건 발열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하는 건가요? 아니면 감기 기운이 있거나 평소와 다른 컨디션일 때를 말하는 걸까요? 네, 평소와 다른 컨디션일 때를 의미하는 바 크고요. 네. 코로나19의 경우 증상이 가벼운 초기에도 전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열이 나거나 기침, 가래, 인후통, 코막힘 등의 호흡기 증상이 발생을 한다면 공공장소에 방문하는 것을 자제하고 집에 머무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증상이 심해지면 1339에 문의한 다음에 병의원에 방문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요. 네.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얼마나 가능할지도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경제 사정이라든지 직장에서의 이해와 같은 제도적인 부분에서도 좀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겠죠. 네, 물론입니다. 당연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도적인 그런 뒷받침이 이루어져야지 실현이 가능할 것입니다. 네. 자, 생활 속 거리두기에서도 2팔 간격의 거리두기는 지켜져야 하잖아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코로나19는 주로 침방울 통해 전파되는데요. 네.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 이 침방울이 최대 2m 정도까지 튈 수가 아, 있습니다. 최대 2m까지요. 네네, 그게 2팔 정도의 아, 간격이거든요. 2팔 간격이요? 예.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상의 거리를 유지를 해야지 혹시 모를 바이러스 전파의 가능성을 줄일 수가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악수를 삼가는 것도 물론 지켜야 하는 부분이겠죠? 네, 맞습니다. 악수를 포함한 신체 접촉 모든 것을 가급적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마스크 착용 역시 이제 일상인데요.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면서 좀 방심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마스크 꼭 착용하셔야겠죠? 네, 물론입니다. 특히 공공장소에 가실 때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셔야 합니다. 네. 보건용 수술용 마스크 착용이 현재 좀 권고화되고 있고, 그게 없다면 면 마스크라도 착용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것은 외부 바이러스 침투를 막을 뿐만 아니라 만약 본인이 부지부식간에 감염되었을 경우에 타인에게로 전파시키는 것도 방지하는 그런 방어막 역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마스크 꼭 착용하셔야겠고요. 환기와 소독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집안에서도 환기나 소독 필수인 거죠? 네, 집안에 포함한 모든 실내 공간에 적용된 수칙이고요. 모든 실내 공간이요? 네, 맞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매일 2회 이상의 환기를 하는 것, 그리고 손이 자주 닿는 곳, 예를 들어서 문고리나 키보드 이런 곳들은 2회 이상 소독을 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바이러스가 존재할 경우에 밀도를 낮추기 위함이죠. 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손 씻기입니다. 30초 이상 비누로 흐르는 물에 닦는 거. 아마 온 국민이 이제는 좋은 습관으로 자리 잡았다는 생각인데요. 근데 사실 이 부분도 슬슬 소홀해지는 듯한 느낌도 받고 있거든요. 손 씻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부분이지 않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손위생이야말로 저희 감염 전문가들 입장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네, 좀 손위생이요. 예. 네, 그리고 4월 말에 감염내과 전문의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설문조사에서도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상 속 지침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물과 비누로 손 씻기가 좀 힘든 상황에서는 네. 시중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알코올 젤로 손을 세척하는 것도 역시 비슷한 소독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손위생을 이런 방법으로라도 좀 수행하는 것을 좀 권고 드리고요. 네.
실제로 또 손은 그 코로나19뿐 아니라 다른 대부분의 감염 질환을 옮기는 매개체로 작용을 합니다. 때문에 그 손위생은 비록 뭐 만약에 이번 사태가 종식되더라도 반드시 우리 생활 깊숙이 좀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좀 뭐 개인적으로는 기원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대부분의 국민들은 감동적일 만큼 아주 잘 지키고 있습니다. 지치는 것도 사실이지만 조금 더 협조하고 실천하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방역 당국의 노력만으로 되는 일도 아니고 의료진의 수고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모두가 이렇게 도와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코로나19가 참 영리한 바이러스거든요. 이제까지 등장했던 바이러스들의 약점을 매우 잘 보완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나라의 상황을 보시다시피 개개인의 노력이 없이 특정 집단만 예를 들어서 노력을 하게 된다면 이 사태를 극복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죠. 네. 모두 많이 힘들고 지치는 상황이지만 생활 속에서 조금 더 협조하고 실천하는 것이 모두를 살리는 길임을 다들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네. 나, 우리 가족, 우리 이웃, 우리나라, 전 세계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고, 방심은 금물, 또 안전은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역사회 감염과 집단 감염의 위험이 발생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꼭 강조하고 싶은 말씀 해주시죠. 네, 그 코로나19 유행이 현재 좀 많이 안정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한참 안 좋을 때보다는 좀 좋아졌죠, 물론. 하지만 이번 이태원 집단 감염 사태를 통해서 보셨다시피 위험은 언제 어디서나 지금 도사리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 상황을 극복하는 데에는 개개인의 철저한 노력이 중요하고요. 반드시 그 손위생을 철저히 하시고 공공장소 방문 시에는 마스크를 좀 착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외출을 좀 생각하시는 것도 좀 꼭 기억하셔야 되시겠고요. 우리는 얼마 전에 이제 시작의 끝을 경험을 하였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다가올 또 다른 위기 상황을 철저히 잘 준비해서 잘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네. 자,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